이 캑을 스터디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캑을이 어떤 건지, 뭐 하는 데인지 알아본 다음에 캑을 컴피티션 화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컴피티션이나 혹은 이후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타이타닉이라는 캑을 컴피티션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프로블럼 솔빙 파이프라인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캑을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자신만의 데이터셋을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혹은 다른 회사들에서 상금을 걸고 이런 컴피티션을 열어가지고서 일정한 순위 안에 들면은 상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컴피티션을 진행하고요. 혹은 여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자신이 어떤 문제를 푼다, 혹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러한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캑을은 컴피티션만을 위한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어요. 캑을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왼쪽처럼 이러한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살펴보면요. 컴피트는 순위를 매겨서 상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대회를 참여하는 메뉴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그냥 일반 유저들이 자기가 만든 혹은 다른 데에서 유명한 그런 연구실에서 만든 데이터셋을 공유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데가 데이터 메뉴고요. 그 다음에 대회 풀이법 같은 것들을 자기가 만든 풀이법을 공개하는 게 이 노트북이라는 메뉴이고, 그 다음에 컬시스는 이제 캑을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여러 강의들을 서비스하는 메뉴입니다. 바로 캑을 컴피티션으로 넘어와서요. 캑을 컴피티션은 보통 이러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오버뷰는 이런 문제, 이 컴피티션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데이터랑 리더보드예요. 데이터는 컴피티션에서 사용될 데이터셋을 받을 수 있고요. 트레인셋이랑 테스트셋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더보드에서는 자신의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순위랑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른 메뉴들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시간에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메뉴를 보면요. 데이터는 보통 세 가지 데이터를 줘요. 첫 번째는 트레인 데이터라 해서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라 해서 이후에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캑을한테 서브미션이라 해서 제출해야 되는 submission.csv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서브미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캑을에 제출해야 되는 파일이고, 이 서브미션 파일을 이용해서 점수를 산출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뉴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니까요.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P클래스가 뭔지, 그 다음에 펄치가 뭐 하는 값인지 이런 것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요. 이런 것들 꼭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 파일에 대한 통계도 볼 수 있어요. 이 파일 안에 서바이벌 레이블은 각각 몇 퍼센트, 아니면 죽은 사람이 많은지 산 사람이 많은지 통계도 있고, 피클리스는 어느 사람이 많은지 등등 이러한 자세한 통계 자료도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더보드로 넘어와서, 리더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퍼블릭 리더보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프라이빗 리더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퍼블릭은 대회 기간 내내 계속 공개되는 리더보드예요.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서 순위를 매기고 그걸 바탕으로 공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리더보드인데, 이게 이제
상금을 줄 때 쓰는 그 순위표예요. 그래서 뭐 보통 퍼블릭은 전체 테스트셋 중에서 극히 일부만 퍼블릭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채점할 때는 프라이빗 데이터셋은 다른 퍼블릭엔 없는 다른 데이터셋으로 구성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셋이 다르기 때문에 두 결과 다르게 나올 수 있고 퍼블릭보다 프라이빗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보통은 퍼블릭보다 프라이빗 점수가 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컴피티션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은 문제 푼 거를 캐글한테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캐글 컴피티션 화면에서 Make Prediction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여기 업로드 표시가 있는 데에다가 submission.csv 파일을 드래그한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Make Submission 버튼을 눌러서 제출 파일이 어느 정도의 스코어를 갖고 어느 승리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Problem Solving 파이프라인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대부분의 머신러닝 문제를 풀 때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컴피티션에서는 보통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파싱하는 인풋 단계부터 있지만 실제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이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도 추가된 다음에 이거 이후에 이제 인풋이 시작되겠죠? 인풋에서는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을 읽어오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EDA는 이 데이터 파일을 탐험해서 어떤 식으로 머신러닝을 해야 될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은 이 데이터, 날것의 데이터를 EDA에서 얻은 지식으로 트레이닝에 쓸 수 있게끔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한 다음에 서브미션 하는 이러한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각각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인풋은 주어진 데이터를 CSV 파일 혹은 PNG 같은 이미지 파일 혹은 비디오 파일 같은 것들이 있겠죠. MP4. 이러한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싱하는 단계를 인풋 단계라고 합니다. 캐글에서도 CSV나 이미지 같은 다양한 포맷으로 파일을 제공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트레이닝 할 때는 결국에는 불러와야 되니까 그 펄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왼쪽처럼 굉장히 로우한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읽어서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게끔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탐험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EDA 하는 데 써야 돼요.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단계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처럼 첫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만들기. 아까 봤던 거 예시 들면은 P클래스 1, 2, 3이 있었는데 이게 생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질문을 만들고 뭐 플롯을 그릴 수도 있겠죠. 뭐 박스 플롯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이 차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파이 차트나 바 차트를 그렸을 때 어떤 경향이 보인다면은 그거를 써야겠죠? 근데 만약에 경향이 안 보인다 하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이번 방법으로 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나를 더 만든다든지 질문을 아니면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이래서 EDA를 잘 해야 이후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시행착오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아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단계입니다. 전처리 단계는 로우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넣을 수 있게끔 가공하는 단계인데요.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아까
아까 인풋 단계에서는 그냥 파일을 파싱해서 로우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카비는 not a number 이런 결칙식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드에서는 SC, 뭐 SSS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그 다음에 페어 보면은 어떤 값은 작고 어떤 값은 굉장히 크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날 것의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다가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를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래 총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미싱 데이터를 처리를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이런 결식치는 뭐 입력자의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센서의 오작동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입력이 안 된 데이터는 학습을 할 때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평균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결식치에. 혹은 중간 값을 넣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데이터를 빼버리는 그런 처리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이 결식치를 적절히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건데요. 모델은 문자를 넣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아까 인버터드도 보면은 SC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걸 S는 0 혹은 C는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주는 인코딩 과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이런 숫자대로 있었으면 아무리 카테고리컬 데이터라도 별도의 인코딩이 필요가 없겠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로 되어 있다라면 숫자로 인코딩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뭐 아웃라이어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모델 트레이닝 할 때 모델이 잘 피팅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표준 규격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만 취하고 이런 표준 규격에서 어긋난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표준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규화는 그 대부분의 트레이닝이 디스턴스를 바탕으로, 이 디스턴스를 바탕으로 오차가 얼마나 돼 있는지 체크해서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디스턴스도 굉장히 커질 거고, 컴퓨터는 메모리 한계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 작은 숫자로 바꿔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정교화라는 작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가공을 했으면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 되겠죠? 트레이닝은 모델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이 잘 됐는지 혹은 오버피팅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혹은 괜찮으면은 여기서 이제 끝나고 안 괜찮으면 다시 모델링부터 다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주면 돼요. 모델 설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건 뭐 데이터에 따라서 이미지면은 CNN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시계열 데이터면은 recurrent RNN을 쓰면 될 거예요. 혹은 뭐 복합되었다 하면 둘을 섞어서 쓸 수도 있겠고, 다른 디시전 트리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다음에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이게 분류 문제인지 혹은 회귀 문제인지 혹은 다른 문제인지 그런 태스크에 따라서도 이제 모델 아웃풋을 잘 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EDA에서 아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EDA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처를 선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피처면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넣어주면 트레이닝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델 설계를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브미션 단계인데요.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테스트셋에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케글에서는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서 submission.csv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단계겠죠. 혹은 실제로 모델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서 서비스를 한다 하면 이제 서빙하는 단계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테스트셋을 이용해서 그리고 학습한 모델을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고요. 그 파일을 케글에 제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 다음에 제출이 됐으면 이제 등수랑 점수가 나오면 그걸 확인해서 계산을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제 타이타닉 예제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케글 컴피티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컴피티션 주소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목표는 타이타닉 호에 탑승했던 사람의 정보를 바탕으로 생존 여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를 예측하는 문제가 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니까 분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해보면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생존율이 갈라졌다라고 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생존 여부가 비율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사람의 정보를 바탕으로 생존 확률을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는 거를 대충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봤던 파이프라인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단계인 인풋 단계입니다. 타이타닉 컴피티션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모두 CSV 형식으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판다스 코드를 이용해서 CSV 파일을 파싱할 수가 있겠죠. 인풋은 대충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EDA로 바로 넘어올게요. EDA에서는 이제 타이타닉에서는 이러한 베리어블들을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제공을 해준대요. 테스트 셋에서는 여기 서바이벌만 빠져 있어요. 우선 여기 중에서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할 것은 피켓 등급,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동승 인원 같은 것도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승선 항구, 인벌크드도 카테고리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대충 키에 적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케글 컴피티션 사이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참고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판다스에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인포를 찾아보면요. 우선 여기 결측치가 몇 개는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가 891개의 인트리인데 에이지는 714개만 있고 캡이는 굉장히 없고요. 인발크드도 조금 결측치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결측치들이 있다라는 거 잠시 상기시켜 주시고요. 외워주시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아까 케글 컴피티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살았는지랑 죽었는지가 일정하진 않아요. 이걸 일정하게 맞춰서 트레이닝 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것만 다르다만 알고서 이걸 처리하진 않을게요. P클래스 종류별로 사망 비율을 플롯을 띄워봤는데요. 그러면은 3등급에 있는 3등급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높아질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P클래스는 생존 여부를 추측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겠죠.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생존 확률도 이렇게 플롯을 그리면요. 남자는 굉장히 많이 죽은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죽은 것도 그렇고 여성보다는 사망 비율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역시 이 성별도 생존 여부를 추측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동승자 보면은 동승자가 없었으면은 사망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고 그 사망 확률은 동승자가 많을수록 적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끝부분 가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펄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무도 없으면은 사망 확률이 높고 조금 있으면은 사망 확률이 그나마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 동승 인원들도 생존 여부를 추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서 탔는지 여부도 임발카드도 아까와 비슷한 이유로 굉장히 생존 확률을 추측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예요. 보면은 사우스 햄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탄 사람이 높은 확률로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치어버그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적고 이런 식으로 경향을 보이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 혹 예를 들어서 티켓 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존 확률 예측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안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EDA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대로 이제 어느 데이터가 효험이 있겠다 같은 거 다 파악이 됐으면요. 전처리 과정으로 넘어오면요. 전처리에서는 아까 미싱 데이터를 처리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인코딩 해줘야 됐었고, 그 다음에 표준화, 그 다음에 정규화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됐었어요. 우선 처음으로 미싱 데이터, 결측치를 처리하는 걸 볼게요. age 결측치 있었죠? age는 float 타입, 그러니까 소수점 데이터였는데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의 평균이나 중간값을 이용해서 결측치를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결측치가 조금 많기는 한데요. 714개. 그렇게까지 많진 않으니까 평균치나 중간값으로 값을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래 간단한 판다스 코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결측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인발크드 같은 경우에도 결측치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일 많은 사람이 탔다는 S로 결측치를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인발크드는 결측치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인코딩입니다. 우선 성별은 아까 전에 보시면은 성별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타입이니까 이걸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메일이라 된 거는 0으로, 피메일이라 된 거는 1로 해주는 이런 인코딩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인발크드도 비슷하게 S는 0으로, C는 1로, Q는 2로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표준화는 지금은 안 다뤄올 거고요. 정규화만 일단 다뤄볼게요. 다른 숫자를 작게 하기 위한 거니까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웠을 법한 이런 표준화 공식 이용해서 정규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넓게 퍼진 데이터였다면은 평균을 빼서 이거를 중앙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표준편 세로 나눠서
조금 줄이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처리가 끝났다면은 테스트셋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해줘야겠죠? 뭐 여기서도 결측치가 있고요. 캐비는 역시 굉장히 많고요. 아니, 결측치가 많고요. 인발크드도 결측치, 여긴 없네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정교화에서는 아까 전에 민값이랑 표준 편차를 썼었는데 여기 테스트 셋에서 할 때는 트레이닝 셋에서 했었던 그 값들을 이용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정교화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테스트 셋에 대한 이 평균값이랑 표준 편차값을 쓰면은 모델이 잘못 추론값을 내줄 가능성이 높죠. 네, 이제 트레이닝 보면요. 전처리된 데이터는 7차원 팩터입니다. P클래스, 섹스, 그리고 에이지, 동승자, 그 다음에 페어, 그 다음에 인발크드로 이루어진 7차원 팩터이고요. 이 팩터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면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설계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이 끝났다 하면은 테스트셋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것도 역시 전처리까지 다 끝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퍼런스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submission.csv에 그 값들을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패신저 아이디에 따른 뭐 생존 여부 추론한 결과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파일을 적었으면은 서브미션 화면에 가서 서브미션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제가 한 방식 그대로 따르신다면은 이 정도 점수를 얻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컴피티션을 하면 됩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더 문제를 풀고 싶으시다 하면은 여기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